1402년 겨울입니다. 개경이었어요. 한겨울 추위가 매섭게 몰아쳤습니다. 음력 12월이었죠.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뼈를 내는 추위였습니다. 한 저택 뒤편 천막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인의 신음이었어요.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었죠. 하지만 따뜻한 방이 아니었습니다. 얼어붙은 천막 속이었어요. 침구도 없었습니다. 불도 없었죠. 한겨울에 버려진 여인이었습니다.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어요. 곧 세상에 나올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누가 알았을까요? 이 여종 출신 여인이 왕자를 낳으리라는 것을요. 그 아이가 세종을 비롯한 왕자들의 스승이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삶이 조선 초기 왕실의 가장 슬픈 이야기 중 하나로 남으리라는 것을요. 효빈 김씨입니다. 김씨는 죽어서야 비로소 빈이라는 호칭을 얻었습니다. 생전에는 그저 경영군의 생모 김씨로만 불렸어요. 아무런 자코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없는 산속에는 조선 건국기 권력의 가장 냉혹한 민낯이 숨어 있었습니다. 천막 속 여인이 신음했습니다. 진통이 왔어요. 아이가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죠.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발도 감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견뎌야 했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했죠. 살아야 했습니다. 한겨울 천막 속에서 한 여인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이고 왜 이런 처지에 놓였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아 왕자의 어머니가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 왕실의 그늘에 가려진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권력과 질투, 생존과 침묵의 이야기를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한 마음으로 더 좋은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씨는 본래 원경왕 후 민씨의 갑이었습니다. 갑이요? 집안에서 대대로 부리는 여종을 뜻했어요. 여흥민씨 집안의 종이었습니다. 김씨에게는 화상이라는 오빠가 있었어요.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저 여흥민씨 가문을 섬기며 살아가는 종들이었죠. 미모가 뛰어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사에는 신덕왕 후 강씨의 몸종이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요. 강씨가 김씨의 미모를 보고 태조 앞에 내보내기를 꺼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종 자신이 김씨를 가리켜 민씨의 갑이로서 본래부터 궁에 들어온 자라고 명확히 증언했으니 실록의 기록이 정확할 것입니다. 김씨는 여종으로 살았어요. 주인을 섬겼습니다. 원경왕 후 민씨를 모셨죠. 하지만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1399년 가을 9월의 일입니다. 정안공 이방원이 개경의 추동저택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동이 트려하는 새벽이었습니다. 별빛이 드문드문한 시각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침실 동쪽 마루 위에 흰 용이 나타난 것입니다. 용이요? 상상 속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나타났어요. 그 용의 크기는 석가래만 했습니다. 비늘은 광채가 찬란했어요. 반짝였습니다. 빛이 났죠? 꼬리는 꿈틀거렸습니다. 머리는 정안공이 누워있는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시녀로 있던 김씨가 처마 밑에 앉아 있다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용이라니요? 하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김씨는 급히 집안 사람들에게 달려갔어요.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집인 김소근을 비롯한 8명이 나와서 함께 그 용을 봤습니다. 모두가 목격했어요. 조금 있다가 운무가 자욱하게 끼더니 용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왕이 될 징조였습니다. 김씨는 이 역사적 순간의 첫 목격자였던 것입니다. 천한 신분의 여종이 왕의 운명을 본 것이었어요. 아이러니였습니다. 여종이 용을 봤다니요. 하지만 그것이 김씨의 운명이었습니다. 왕자 시절의 정안공은 김씨에게 마음이 끌렸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여종의 신분이었지만 김씨는 무언가 특별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품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미모가 빼어났을까요?
이유야 어찌 되었든 정안공과 김씨 사이의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정안공이 왕이 되기 전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김씨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김씨의 시련이 시작됐습니다. 1400년 1월입니다.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어요. 정안공 이방원과 형 회안대군 이방간이 왕위를 두고 충돌한 것입니다.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정안공을 태우고 나갔던 말이 홀로 돌아온 것입니다. 말에는 화살이 박혀 있었어요. 주인 없이 마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를 본 원경왕후 민씨는 남편이 전사했다고 생각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슬픔이 밀려왔죠. 하지만 원경왕후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즉시 갑옷을 입었어요. 창을 들었습니다. 직접 전장으로 나가 싸우다 죽겠다는 결심이었죠. 원경왕후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왕자의 난을 치러낸 동지였어요. 무기를 숨겨두고 전략을 짜는 정치적 파트너였습니다. 강인한 여인이었죠. 그때 여종들이 원경왕후를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김씨였어요. 아직 주인을 잃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말했죠. 김씨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경왕후는 김씨의 말을 들었어요.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곧 정안공이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살아있었어요. 원경왕후는 안도했습니다. 제2차 왕자의 난은 정안공의 승리로 끝났어요. 김씨는 목숨을 걸고 주인을 말렸던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충성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김씨는 몰랐습니다. 정안공이 김씨를 기억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걱정하며 왕후를 말렸던 여종을요. 그리고 그 기억이 두 사람의 관계로 이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확실한 것은 김씨가 임신했다는 사실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임신이 김씨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여종에서 왕자의 어머니가 되는 길이 열린 것이죠. 하지만 그 길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길이었어요. 원경왕후는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의 몸종이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분노가 치솟았을 것입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을 거예요. 원경왕후와 정안공은 단순한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고려 말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지였어요. 왕자의 난을 함께 치러낸 파트너였습니다. 조선 건국의 동반자였죠. 그런 남편이 자신의 종과 관계를 맺었다니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원경왕후는 결심했어요. 김씨를 감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계집종 삼덕을 붙였습니다. 삼덕은 김씨를 감시했어요. 어디를 가든 따라다녔습니다. 무엇을 하든 지켜봤죠. 김씨는 임신 3개월이 되자 궁 밖으로 나가 살게 됐습니다. 원경왕후의 명령이었어요. 눈에 띄기 싫었던 것입니다. 임신 5개월이 되었을 때 김씨는 원경왕후의 친정인 민재의 집 행랑방에 머물게 됐습니다. 행랑방이요. 하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좁고 어두웠어요. 추웠습니다. 삼덕이 함께 있으면서 김씨를 감시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감시가 아니었습니다. 원경왕후와 민씨 형제들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씨를 없애려는 계획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괴롭히려는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는 것만 확실했어요. 김씨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뱃속의 아이가 걱정됐을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종의 신분이었으니까요. 주인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씨의 배가 불러왔어요. 출산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원경왕후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김씨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 아이는 남편 정안공의 자식입니다. 왕자가 될 수도 있는 아이였어요. 하지만 여종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원경왕후의 마음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분노와 질투가 뒤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커서 자신의 아들들을 위협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요. 1400년 11월입니다. 정안공이 왕위에 올랐어요. 태종이 된 것입니다. 조선의 3대 왕이었죠. 원경왕후는 왕비가 됐습니다. 이제 조선 최고의 여인이었어요. 권력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여전히 행랑방에 있었어요. 만삭의 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출산이 임박했죠. 태종은 알고 있었을까요? 김씨가 어디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말입니다. 아마도 몰랐을 것입니다. 왕이 되느라 바빴으니까요. 조선을 안정시켜야 했습니다. 반대 세력을 제거해야 했어요. 왕권을 강화해야 했습니다. 김씨 같은 종의 일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경왕후가 알려주지 않았을 거예요. 김씨의 소식을 태종에게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씨는 고립됐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오빠 화상이 있었지만 그도 종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죠. 김씨는 매일 밤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기를요. 자신이 살아남기를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1402년 음력 12월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한겨울이었습니다. 가장 추운 계절이었죠. 김씨의 배는 이제 곧 터질 것 같았습니다. 출산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때 원경왕후가 차가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씨를 문 밖에 내보내라고요. 한겨울에 만삭의 여인을 밖으로 내쫓은 것입니다. 얼어 죽기를 바라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김씨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밖으로 쫓겨난다니요? 한겨울에요. 하지만 항변할 수 없었습니다. 종이었으니까요. 주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김씨는 끌려나갔습니다. 민재의 집 문 밖으로요. 추위가 엄습했어요. 바람이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죠. 김씨는 그곳에 주저앉았습니다. 만삭의 몸을 이끌고 어디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진통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이가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신음했습니다. 고통스러웠어요. 추웠습니다. 두려웠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살아야 했습니다. 1402년 음력 12월입니다. 한겨울이었어요. 개경에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매섭게 불었어요. 김씨의 오빠 화상이 이 광경을 봤습니다. 동생이 한겨울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요. 만삭의 몸으로 문 밖에 버려진 것을 말입니다. 화상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위험했어요. 화상은 급히 움직였습니다. 천막을 만들었어요. 나무를 구했습니다. 천을 구했죠. 급하게 천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김씨를 그곳으로 데려갔어요. 최소한 바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눈도 조금은 피할 수 있었죠. 하지만 따뜻하지는 않았습니다. 불을 피울 수도 없었어요. 침구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김씨는 천막 안에 누웠습니다. 진통이 계속됐어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물러갔죠? 다시 밀려왔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추위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김씨는 이를 악물었어요. 참아야 했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했죠.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나왔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약하지만 또렷한 울음이었죠. 김씨는 안도했습니다. 살았어요. 아이도 살았습니다. 경영군 입이었습니다. 훗날 세종과 왕자들의 스승이 될 아이였죠.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경왕후는 다시 계집종들을 시켜 화상이 마련해준 천막의 침구를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갓 출산한 산모에게서 침구를 빼앗다니요. 한겨울에요. 김씨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아이를 안고 떨었어요. 몸을 웅크렸습니다. 체온으로 아이를 지켜야 했죠. 그리고 원경왕후는 김씨를 순교리의 벌개라는 국로의 집 토담집으로 옮겼습니다. 토담집이요?
흙으로 쌓은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벽에 틈이 많았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추웠죠. 한겨울에 갓 출산한 산모와 갓난아기를 토담집에 방치한 것입니다. 얼어 죽기를 바라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김 씨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아기도 위험했어요. 체온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죠. 이대로 죽는 것일까요? 아이와 함께요. 김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한상좌라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였을까요? 국노의 집에 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한상좌는 토담집 안을 들여다봤어요. 산모와 아기가 얼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정심이 일었습니다. 한상좌는 마이를 가져다 주었어요. 마이요? 말에게 먹이는 여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에게는 생명줄이었죠. 그 마이로 조금이나마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7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요. 김 씨는 그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한겨울 토담집에서요. 친구도 없이요. 마이만 먹으면서요. 어떻게 버텼을까요? 모성 본능이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지키려는 의지였죠. 살아야 한다는 집념이었습니다. 김 씨는 강했습니다. 여종이었지만 강인한 여인이었어요.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일이 지나서야 원경왕후는 김 씨의 아버지와 오빠 화상으로 하여금 소에 실어 교회의 집으로 보내도록 했습니다. 겨우 허락한 것입니다. 김 씨는 소에 실렸어요. 아기를 안고요. 소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죠.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의식이 희미했어요. 하지만 아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놓칠 수 없었죠. 이 아이가 자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였으니까요. 실록에 기록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얼마나 참혹한 이야기입니까? 한겨울 천막에서 출산하고요. 친구를 빼앗기고요. 토담집에 버려지고요. 겨우 7일 만에 소에 실려 쫓겨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살아남았습니다. 아이도 살았어요.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컸습니다. 몸은 망가졌을 것입니다. 정신적 상처도 깊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김 씨의 가슴 속에 평생 남았습니다.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요. 하지만 김 씨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태종에게는요. 왜였을까요? 그것은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태종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김 씨가 한겨울 천막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요. 친구를 빼앗기고 토담집에 버려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7일 동안 마이만 먹으며 살아남았다는 것을요. 태종이 알게 된 것은 무려 13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13년이요? 1415년의 일이었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김 씨 본인이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확실한 것은 태종이 진실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태종은 경악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아이와 그 어머니가 죽을 뻔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원경왕후였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요. 태종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배신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분노가 치솟았을 거예요. 하지만 원경왕후는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왕비였어요. 함께 왕자의 난을 치러낸 동지였습니다. 조선 건국의 파트너였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종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즉시 행동하지는 않았어요. 때를 기다렸습니다. 1410년입니다. 태종은 천안 민무구와 민무지를 사형에 처했어요. 원경왕후의 남동생들이었습니다. 죄목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현유 집권, 즉 어린 세자를 끼고 권력을 잡으려 했다는 것이었죠. 외척의 발호를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원경왕후는 슬퍼했을 것입니다. 친동생들이 죽었으니까요. 하지만 태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415년입니다. 태종은 나머지 처남들인 민무회와 민무휴를 국문했어요. 이때 태종이 내세운 죄목 중 하나가 바로 경영군 모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 죄였습니다. 13년 전 그 한겨울의 참혹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낸 것입니다.
태종은 춘추관에 왕지를 내렸어요. 원경왕후가 경영군 모자를 사지에 둔 죄를 기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의금부에 명하여 민무회와 민무휴를 국문하게 했어요. 원윤 이비의 모자를 죽이고자 한 죄를 자세히 밝히라고 했습니다. 국문이 시작됐습니다. 민무회와 민무휴는 부인했어요. 그런 일은 없었다고 우리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었어요.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화상이 증언했을 것입니다. 한상좌도 증언했을 거예요. 그들은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민무회와 민무휴는 자결을 명받았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것이었어요.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사약을 마셨습니다. 죽었어요. 원경왕후의 4명의 남동생은 모두 태종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민무구, 민무질, 민무회, 민무휴입니다. 4명 모두요. 외척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경영군 모자를 핍박한 일은 명분이 됐습니다. 원경왕후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남편과 함께 왕자의 난을 치러내고 왕비가 되었지만 4명의 친동생을 모두 잃었습니다. 슬픔이 컸을 것입니다. 분노도 있었을 거예요. 남편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왜 내 동생들을 죽였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원경왕후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김씨에게 한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요. 한겨울에 만삭의 여인을 밖으로 내쫓았다니요. 침구를 빼앗고 토담집에 버렸다니요. 죽이려 했던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원경왕후는 후회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동생들은 죽었어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태종과 원경왕후의 관계는 이후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양녕대군의 폐위 문제로 두 사람은 갈등했어요. 후궁을 드리는 문제로도 다퉜습니다. 끊임없이 충돌했죠. 하지만 두 사람은 부부로 남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대립했지만 완전히 헤어지지는 않았어요. 복잡한 관계였습니다. 사랑과 증오가 공존하는 관계였죠. 원경왕후가 죽은 후에도 태종은 그녀 곁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여전히 사랑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의무감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았다는 것만 확실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김씨는 이 모든 일을 태종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13년 동안요. 왜였을까요?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성품이 착하여 원경왕후를 위해 이 사실을 숨기고 태종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간 사람을 위해 침묵을 지킨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진실일까요? 정말로 김씨는 착해서 침묵했을까요? 아마도 그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김씨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일을 말하는 순간 원경왕후와 민씨 가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요. 피바람이 불 것입니다. 민씨 형제들이 죽을 것입니다. 왕실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과 아들도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김씨는 여종 출신이었지만 정치의 무게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궁궐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권력의 싸움을 지켜봤죠.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침묵이 생존의 방법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김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13년 동안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한겨울 천막의 기억이 떠올랐을 거예요. 토담집의 추위가 생생했을 것입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요. 경영군이 무사히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왕실의 일원으로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김씨가 바라는 전부였습니다. 김씨는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경영군을 낳고 얼마 후 궁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태종이 1400년 11월 왕위에 올랐으니 그 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씨는 생전에 어떤 품계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후궁들은 궁주나 옹주 같은 자코를 받았지만 김씨는 그저 경영군의 생모 김씨로만 불렸어요. 왜였을까요?
원경왕 후의 눈치를 봤던 것일까요? 아니면 태종이 잊어버렸던 것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김씨가 생전에 공식적인 지위를 얻지 못했다는 것만 확실합니다. 숙종 때 발행한 선언록에도 궁인 김씨라고만 기록됐어요. 궁인이요? 궁궐에 사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후궁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궁인이었어요. 영조 시기 승정원 일기에 효순 궁주의 묘산을 정관하기 위해 낭청에게 말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효순 궁주라는 칭호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후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1872년 고종 9년에 이르러서야 김씨는 정일품 효빈으로 추중됐습니다. 태종의 후궁이 된 지 470년이 지난 후였어요. 죽어서야 비로소 빈이라는 호칭을 얻은 것입니다. 김씨의 삶은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여종으로 태어나 왕자를 낳았지만 생전에 아무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원경왕 후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어요. 침묵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였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들이 잘 자라는 것이었으니까요. 경영군이 왕실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김씨가 한겨울 천막에서 살아남은 이유였어요. 김씨는 강인한 여인이었습니다. 여종 출신이었지만 왕자의 어머니가 됐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침묵으로 왕실을 지켰죠. 그녀의 삶은 조선 초기 한 여성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권력의 냉혹함을 드러냅니다. 김씨의 아들 경영군 이비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태종의 서장자였습니다. 적자가 아닌 서자 중에서는 첫째였다는 뜻이에요. 원경왕후가 낳은 양녕대군이 1394년생이었으니 경영군이 동생이었습니다. 다만 족보에는 1395년생으로 기록되어 있어 논란이 있어요. 경영군은 13세에 정윤이 됐습니다. 원윤으로 승품하여 종부시 제조가 됐어요. 15세에 총재 김관의 딸과 혼인했습니다. 16세에 정원대부 경영군에 봉해졌고 부인 김씨는 경신택주에 봉해졌어요. 1419년 세종 원년의 일입니다. 명나라 사신 태감 황엄이 조선에 왔을 때 경영군이 태평관에서 중국 사신을 접대했어요. 황엄은 경영군의 의젓한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왕자를 선발하여 명나라 황제에게 사은하도록 요청했어요. 경영군은 잘생기고 예의범절이 훌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외모도 준수했고 행동도 바른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경영군은 사은사로 뽑혀 명나라 북경으로 향했습니다. 영락제로부터 기린을 비롯한 많은 하사품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영군은 학문이 뛰어났어요. 천성이 어질고 효도와 우애가 돈독했으며 학문에 밝았습니다. 그는 양녕대군, 효령대군, 그리고 충녕대군 즉 훗날의 세종에게 글을 가르쳤어요. 서자였지만 적자인 대군들의 스승 역할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종의 아들이 왕자들을 가르치다니요. 한겨울 천막에서 태어난 아이가 세종의 스승이 되다니요. 신분의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경영군은 능력으로 인정받았어요. 학문이 깊었습니다. 성품도 바른 사람이었죠. 왕자들이 경영군을 존경했을 것입니다. 특히 세종은 경영군을 각별히 아꼈을 거예요. 자신에게 학문을 가르쳐준 이복형이었으니까요. 1420년입니다. 원경왕후가 승하했어요. 그런데 경영군은 정모의 상중에 기생 일점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큰 잘못이었어요. 태종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상중의 기생과 놀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꾸짖었죠. 그 후에도 경영군은 일점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1423년 대신들의 탄핵을 받았어요. 하지만 세종은 형제의 정을 생각하여 경영군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 출입을 금한 것을 풀어주었어요. 세종에게 경영군은 특별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학문을 가르쳐준 이복형이었고 여러 어려움을 함께 겪은 형제였습니다. 경영군의 어머니 김씨가 겪은 고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한겨울 천막에서 태어난 형의 사연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한 것입니다. 경영군은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까지 5대에 걸쳐 왕실과 국정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1425년 종일품 숭록대부에 봉해졌어요. 1430년 정일품 대광보국 숭록대부에 봉해졌습니다. 서자로 태어났지만 최고의 품기에 올랐어요. 1433년에는 경영군의 집 기둥에 벼락이 쳤습니다. 세종이 직접 제사를 지낼 정도로 경영군을 아꼈어요. 1449년에는 장남인 고양군이 사망하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세조가 즉위한 후 경영군은 충주로 이거하여 여생을 보냈어요. 1458년 9월 9일 충주에서 5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조는 경영군이 죽자 조회와 시장을 3일 동안 정지하고 부위로 쌀과 콩 합쳐 백석, 종이 200권, 정포 4필, 백저포 3필을 하사했습니다. 경영군의 묘는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사리 음동마을 황금산에 있어요. 묘역 앞에는 경영군의 위패를 모신 사당인 명덕사가 있습니다. 시호는 제간입니다. 경영군과 부인 청풍 김씨 사이에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고양군 이질, 은청군 이찬, 오성군 이치, 영선도정 이해였습니다. 경영군의 후손으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지복유설의 저자인 이수광이 있습니다. 전주 이씨 경영군파의 파시조가 된 것입니다. 어머니 김씨가 물려준 강인함과 지혜가 아들에게 이어졌어요. 경영군의 어머니 효빈 김씨는 1454년 2월 26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종 2년의 일이었어요. 단종은 부위로 쌀과 콩 20석, 종이 6권, 정포 20필 관을 하사했습니다. 김씨가 사망한 지 4년 후 경영군도 세상을 떠났어요. 효빈 김씨의 묘는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에 있습니다. 경영군의 셋째 아들인 오성군 이치와 부인 팔계 정씨의 쌍분과 함께 있어요. 묘 앞에는 1987년에 세운 신도비가 있습니다. 신도비 후면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효빈 김씨는 조선 왕조 태종 공정대왕의 제1남이신 경영군 휘 비의 생모이시다라고요. 행실이 정숙하시고 사덕을 구비하셨기로 규원의 모범이시었다라고 했습니다. 대왕이 잠시의 경세지책을 천하에 펴시고자 분망하실 새 효빈 김씨는 원경왕 후 민씨와 더불어 대왕의 웅지를 내조로 보필하시고 한편 아드님 경영군을 지성으로 교육하사 어질고 착하신 천성의 바탕에 다시 효제 충신하시고 학문에 의리하신 현철한 인물로 키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도비의 글은 김씨의 고난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숙하고 사덕을 갖추었다고만 기록해요. 원경왕 후와 더불어 태종을 내조했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내조가 얼마나 참혹한 시련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요. 한겨울 천막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요. 친구를 빼앗기고 토담집에 버려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7일 동안 마이만 먹으며 살아남았다는 것을요. 신도비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미화된 역사입니다. 후손들이 선조를 기리기 위해 쓴 글이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김씨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여종으로 태어나 왕자를 낳았지만 생전에 아무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침묵으로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죽어서야 비로소 이름을 얻었습니다. 1872년입니다. 고종 9년이었어요. 김씨는 정일품 효빈으로 추중됐습니다. 사후 418년이 지난 후였어요. 418년입니다.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김씨가 죽고 나서 418년이 지나서야 조선 조정은 그녀에게 빈이라는 호칭을 주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늦게나마 인정받았어요. 효빈 김씨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김씨 본인은 그런 호칭을 원했을까요? 아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김씨가 원한 것은 단순했을 거예요. 아들이 무사히 자라는 것이요. 평안하게 사는 것이요. 왕실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느 정도 이루었어요. 경영군은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왕자들의 스승이 됐어요. 5대에 걸쳐 왕실을 섬겼습니다. 최고의 품기에 올랐죠. 김씨는 그것으로 만족했을 것입니다. 구리시 교문동 언덕에 자리한 효빈 김씨의 묘는 조용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품위가 있어요. 마치 김씨의 삶을 닮았습니다. 그곳에 서면 조선 초기의 바람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묘 앞에는 초라한 문인석 두 기만 서 있어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왕의 후궁치고는 너무나 소박해요. 하지만 그 소박함 속에 김씨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강인했던 삶이요.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항상 주변부에 머물렀던 삶입니다. 1987년 세워진 신도비는 후손들의 효심을 보여줍니다. 죽은 지 500년이 넘어서야 제대로 된 비석을 얻었지만 후손들은 조상을 잊지 않았어요. 김씨가 낳은 아들의 후손들, 경영 군파 사람들이 선조의 묘를 정비하고 그 업적을 기렸습니다. 효빈 김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조선 초기 왕실의 냉혹한 권력 투쟁을 보여줍니다. 외척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처남들을 죽이는 태종이요. 남편의 몸종을 한겨울에 내쫓는 원경왕후입니다. 그 사이에서 침묵으로 버티는 김씨의 모습은 권력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요. 하지만 동시에 김씨의 이야기는 인간의 강인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한겨울 천막에서 아이를 낳고 토담집에 버려져도 소에 실려 쫓겨나도 김씨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경영군은 어머니를 닮았을 것입니다. 서자라는 신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학문에 정진했고 왕자들의 스승이 되었으며 5대에 걸쳐 왕실을 섬겼어요. 1점 사건으로 무리를 빚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충실한 왕족으로 살았습니다. 김씨가 생전에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지 궁금합니다. 자신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간 원경왕후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실록은 김씨가 성품이 착하여 원경왕후를 위해 진실을 숨겼다고 기록해요. 과연 그것이 착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김씨는 여종 출신이었지만 정치의 무게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순간 왕실이 어떻게 흔들릴지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김씨는 정말로 원경왕후를 미워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질투에 눈먼 여인의 행동을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태종과 원경왕후의 관계는 복잡했어요. 두 사람은 고려 말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지였습니다. 왕자의 난을 함께 치러냈고 조선 건국의 파트너였어요. 하지만 태종이 왕이 된 후는 변했습니다. 태종은 외척의 힘을 약화시켜야 했고 원경왕후의 남동생들을 제거했어요. 원경왕후는 남편을 원망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로 남았지만 정치적으로는 대립했어요. 원경왕후가 죽은 후에도 태종은 그녀 곁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사랑과 증오가 공존하는 관계였어요. 김씨는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태종의 후궁이었지만 원경왕후의 종이었어요. 가장 낮은 위치에서 가장 높은 권력의 싸움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침묵으로 살아남았어요. 조선시대 여성들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특히 종의 신분이었던 여성들의 삶은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김씨는 왕자를 낳았기에 기록에 남았지만 이름도 없이 사라진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김씨의 이야기는 역사의 이면을 보여줘요. 화려한 왕조의 뒤편에는 이런 슬픈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진 사랑과 질투, 생존과 희생의 드라마입니다. 효빈 김씨는 1872년에야 비로소 빈의 호칭을 얻었어요. 418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호칭이 김씨의 삶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김씨는 한겨울 천막에서 살아남았고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으며 왕실의 일원으로 생을 마쳤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경영군이 양녕대군, 효령대군, 세종을 가르쳤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여종의 아들이 적자 대군들의 스승이 된 것입니다. 신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에요. 어머니 김씨가 물려준 강인함과 지혜가 아들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세종이 형제정을 생각하여 경영군을 용서한 것도 특별해요. 1점 사건은 분명 문제가 있었지만 세종은 경영군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세종은 경영군의 어머니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겨울 천막에서 태어난 이복형의 사연을 알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효빈 김씨의 이야기였습니다.
한겨울 천막에서 아이를 낳고도 살아남은 여인이요. 침묵으로 왕실을 지킨 여인입니다. 훌륭한 아들을 키워낸 어머니였어요. 김 씨의 삶은 조선시대 한 여성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권력의 냉혹함을 드러냅니다. 이상으로 효빈 김 씨의 이야기를 마칩니다.